저는 철학적 탐구 공동체의 초동 수업 사례를 맡았고요. 서울 선효초등학교 교사 박인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여러 개의 가면을 갖고 있어요. 일단 고딩 아들과 초딩 딸 두 이제 아이의 아빠고요. 일단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교사고 지금 현재 이제 6학년 담임을 하면서 개원이 한 명도 없는 체육부장을 해서 온갖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학년부장도 여기에 같이 겸해서 했어요. 네, 그래서 매우 바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 연구의 연수국장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교대 어린이철학교육센터의 기획이사를 이렇게 맡아서 또 그쪽 일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서울 초등토론교육연구회라는 쪽에 사무국장을 지금 한 10년째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5, 6학년이 아마 이제 개정교육과정 도덕교과서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3, 4, 5, 6학년에 약간 철학 탐구 쪽과 관련돼 있는 단원의 지필진으로도 일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아마 이제 올해 개정 도덕교과서를 보시면 거기에 철학적 탐구 공동체가 나와요. 그래서 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접할 수밖에 없는 이제 용어 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름의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초등 쪽 사례를 말씀드릴 때 그쪽 부분까지도 함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외에 여기 이제 저서는 사실 뭐 제가 했다기보다 여기 같이 공부하고 계신 연구의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책 만들고 같이 공부하고 책 말고 어떤 그런 역사의 어, 결과물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맨 처음에 철탐공을 하게 된 이유는 철학적 탐구 공동체를 먼저 시작했던 게 아니라 토론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디베이트로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어, 사실 그 아이들한테 좀 생각하는 방법을 좀 잘 지도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그래도 현장에 나갔더니 이제 남자라고 엄청 많이 일을 주는데 되게 바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야 애들한테 토론 시켜봐. 그럼 애들끼리 알아서 다 잘 돌아가고 잘 쉬워. 막 이렇게 알아서 잘 될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 팀에 이제 뭐 딴 거 하고 막 이러면 돼. 누가 그러시는 거여서 아 그래요? 괜찮나?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사님이 하시는 거 보고 막 멋지게 애들 토론하는 거 보고 아이들끼리 막 알아서 으쌰으쌰 막 토론도 다 되고 이런 거 보니까 이거 한번 가져가서 해볼까라고 했는데 이게 예 그냥 제 헛된 이제 환상 망상이었죠 망상.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 토론을 시작을 했지만 이제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이 디베이트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베이트라는 말의 어원이 원래 배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자 하는 이제 약간 전쟁과도 같은. 그래서 애들 이제 한 양쪽으로 편이 나뉘어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야 되니까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려 하기보다 일단 꺾어야 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어, 그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런 데에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걸 좀 내가 생각하던 이제 방향은 이게 아닌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디베이트는 이제 대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양자택일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어떤 토론이나 이런 것들 할 때 꼭 양쪽으로 갈려야 될 필요는 없는데 이게 그 구조적으로 그런 틀이 있다 보니까 계속 예,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각자 자기 입장만 고수하고 그걸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만 사고가 진행되다 보니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기보단 기존의 생각을 더 공고히 하는 것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의미가 창의적으로 재구성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어떤 이제 스스로의 비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새로운 생각이 나오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어떤 이제 새로운 해석,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야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잘 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제 찬반 대립 토론은. 그래서, 그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접하는 아이들은 감히 저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엄격한 규칙과 그다음에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치열하게 이제 논리 싸움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삶에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이 논리와 이성만으로 해결이 되는가? 그래서 감정과 정서 문제가 배제되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 아이들은 이제 토론을 하고, 내가 이겼다. 뭐, 내가 저쪽에 상대방을 꺾었고, 내 생각을 강화시켰고, 또 이게 얘네들이 그럼 뭔가 새롭게 그럼 달라진 건가? 뭔가,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고,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새로운 방식의 어떤 토론, 대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만난 게 여기 아마 어제 강의하신 이제 김혜숙 박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김혜숙 박사님께서 이제 나오셨네요. 네. 김혜숙 박사님께서 이제 강의하시는 거를 이제 토론 쪽에서도 그 강의를 하실 때 토론이 뭘 중요시해야 되는지를 잘 이제 철학적 베이스로 짚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의를 듣고 이거다. 이렇게 해야 좀 내가 생각하던 이 토론의 문제점이 좀 해결이 되겠구나. 그래서 우연히 만났지만 어쩌면 필연적인 그런 철탐공에서 나름의 제 고민에 해답을 찾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 철학적인 어떤 탐구를 위한 뭔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을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교사의 마인드 리셋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 제가 아까 토론에 대한 개념을 이제 김혜숙 박사님께서 강의하신 거 듣고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가지게 된 것처럼 무언가에 대한 개념을 새로 가지게 되면 그게 그 전반을 다 흔들어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토론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달라지게 되니까 결국은 그에 맞게 새로운 방법들을 찾게 되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실을 철학적인 교실로 만든다는 게 뭔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 마인드 리셋이 먼저 되면 그에 맞는 방법을 내가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은 결국 이제 소개를 받으면 그게 내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내 나름의 방식으로 다시 소화되고 재구성돼야만 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 이전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마인드 리셋인 것 같고요. 그래서 철탐공은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의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고를 일상 속에서 하려는 어떤 그런 실천, 태도 이거를 기르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철학자들의 그 어려운 막 사유나 이걸 그 가르치고 주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우리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철학함을 실천하는 그런 거를 이제 지향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이제 가장 기본은 물음이겠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뭐 이제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했을 때 나의 학급은 과연 정말 질문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 사실 이제 그것부터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 중에는 아이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아. 그래서 뭐 대답해주고 뭐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막 이러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버티기 어려워하시고 귀찮아하시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질문들을 버텨낼 각오가 되어 있어야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철학적인 교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 관찰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아이들인데, 학교라는 환경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질문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은가 해서 일단 나의 마인드 리셋부터 그런 것을 견딜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않을까. 그래서 핵심은 질문이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교실 분위기가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교실 분위기를 만들려면 일단 3월 첫날 첫 주에서부터 뭔가 우리 자꾸 애들한테 주잖아요. 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자꾸 이런 데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첫 시작부터 질문으로 가보면 어떨까? 보통은 이제 야, 이 학급에서 선생님하고는 이런 거 지켜야 돼라고 해서 제시해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첫 번째 이거 지켜야 되고 두 번째 이거 지켜야 되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제시하는 규칙들은,
그냥 내 것일 뿐, 아이들하고 뭔가 함께 이야기되고 그렇게 해서 소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보니 아이들한테는 그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아, 또 선생님이 우리 규제하려고 이런 거 만드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잘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도 특히나 고학년들은 또 논리가 있고 자기들 생각이 있고 막 이런 식이니까 잘 안 받아들이고 나중에 삐걱삐걱대고 저랑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규칙에 대해서 아이들이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이 뭐고 우리에게 규칙은 도대체 왜 필요한 거고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고 만약에 고쳐야 된다면 또 고칠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부터 해서 하나하나 물어나가면서 학급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질문하라고 하면 이제, 혼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안 물어보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아, 진짜 물어봐도 돼요. 얼마든지 물어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 번도 똑같이 학급 규칙이 만들어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년 새롭게 이제 갱신이 되는데, 이건 이제 작년에 저희 반 아이들과 만들었던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칙에 필요한 이유들을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이제 다 물어봤더니 이제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유가 이 규칙을 안 지키고 다 자유롭게만 한다면 결국은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규칙에 이제 제1번 대원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를 이제 한번 이제 정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얘기를 해서 가장 기초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건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제시한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괴롭히고 이런 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뭐 수업 시간에 필요한 말만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행동을 하고 막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 피해를 줘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쭉 해서 그거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지내다가 이제 여기 보면은 뭐 평상시에 목소리 크기를 적절하게 내도록 한다라는 이제 규칙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게 목소리가 막 크고 이러면은 수업 시간에도 방해되고 누군가는 귀 아프고 막 이러니까 피해가 돼요라고 해서 적어놨던 것인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가 그럼 적절한 목소리 크기냐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질문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 크기를 어느 정도로 내는 게 적당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사실 쉬는 시간에 놀고 이러면은 목소리가 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크게 내고 싶기도 하고, 뭐 수업 시간에 좀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모둠 토의 할 때는 어떡하고요? 막 이런 식의 여러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 어느 정도가 적절한 목소리 크기인지를 얘기를 해서 그 기준을 대략적이라도 좀 정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정했던 게, 단계를 그럼 세워서 이렇게 그에 맞는 목소리 크기 정도를 정해보자. 그래서 뭐 교실에서 들리는 목소리, 모둠에서만 들리는 목소리, 뭐 귓속말, 뭐 침묵,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게 단계를 가지게끔 하고, 그럼 애들이, 요거면 어느 정도, 큰 목소리인지 아닌지 판단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또 질문하고 규칙을 새로 추가하면서 학급을 또 이제, 이 규칙을 조금 더 발전시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매번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작업을 계속 했었고, 그래서 이게 아이들에게 나중에 이제 얘기하기를 이게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과 같다. 그래서 나라에 필요한 법을 만들고 그걸 고치고 뭐 어떤 거 필요 없는 건 없애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게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만들었던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것은 어, 요거는 1학기 말쯤에, 이제 교실에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면서 이제 생겨난 건데, 요게 이제 그 개정교육 과정의 도덕교과서의 내용하고 또 연결이 돼서, 그거는 그때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철학적인 교실 분위기를 만들려면 이렇게 허용되는 분위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하세요.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질문한다. 이거 다 받아줘야 되냐. 그래가지고, 질문하고 이런 수업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 때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저도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은 건 아닌데, 그런 질문을 함부로 질책하거나 꾸중하거나 지적하지 말고, 그건 이제 일종의 아이에 대한 제 부정적인 평가잖아요. 질문으로 되돌려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제가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걸 다 짚고, 그래서 어, 그 엉뚱하다고 판단되는 혹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질문을 했던 아이도 스스로 수정하고 혹은 아, 이게 이 질문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돼서 사실은 그게 질문을 그런 식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엉뚱한 질문했던 혹은 이제 아이들의 질문을 존중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내가 질문했다고 해서 뭐 혼이 나거나 꾸중 듣거나 이러질 않네. 어쨌든 이걸 가지고 진지하게 뭔가 얘기를 나누고 검토를 해주네. 그래서 질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질문이 무시되지 않는 인간적인 공간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철학적인 교실 분위기를 만드는 것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아이들이 여러 질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들을 예,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아이들이 마음속에 품는다는 것은 결국 이제 의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학이 실험이나 뭐 가설 검증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적인 사실을 찾아낸다고 한다면 이제 이 철학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발견하고 이렇게 알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의미라는 것을 제대로 생각할 기회가 주어지는지 계속 머릿속에 뭔가 뿌옇뿌옇 넣기만 하고 그것을 제대로 곱씹어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게끔 하는 기회가 생각보다 잘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뭐 공부의 의미라든가 도대체 공부는 왜 하는 건지 우리는 왜 사는 건지 친구란 뭔지 막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시대의 그런 아이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 분위기상으로도 다 이제 안전제일주의, 뭐 하면 아이들 다치면 안 된다, 이러면 상처받는다, 뭐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도전하고 좀 부서져 보고 실패해 보고 이런 경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 경험이 아닌 가상 공간 속에 디지털 속에 이제 파묻혀서 게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만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같이 얘기 나누고 함께 뭔가 생각해보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가져오는 이 문제점은 조나선 아이스트의 불안세에 대해서 아주 예,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좀 교실은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잘 컨트롤하는 안전한 공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유의 도전과 모험과 이런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자신만의 생각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여전히 아이들은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답을 찾아야 되고 정답을 얘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의 문제에 100%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자주 아이들한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들아 완벽하다면 우리는 신이야, 신. 인간이 아니야. 누구에게나 부족한 점은 있고, 완벽한 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누고, 함께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는 거고, 야, 너희만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도 틀릴 수 있고, 누구나 그래.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다 맞는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오류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나은 생각, 좋은 생각을 찾을 수 있겠지. 같이 얘기 나누다 보면.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잘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빈 공간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비어 있으니까 그 빈 것을 서로 채우는. 예, 여기서 이제 철학적인 탐구 공동체에서의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학기 초부터 계속 이야기도 해주고 실제 나의 삶에서 어떤 모범으로 보여주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아, 선생님하고는 어떤 질문을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도 괜찮겠구나 하는 어떤 안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철학적인 교실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들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수업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교과 내용을 이제 우리가 가르칠 때 대체로 이제 물론 지식을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어느 정도의 기본 소양을 쌓게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수업 중에 종종 물음을 던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철탐공 하기 이전에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수업하다가 가끔 한 번씩 뭔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에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아, 저거 뭘까? 계속 이제 뭔가 질문이 마음속에 남아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질문을 고민하고 싶게, 탐구하고 싶게 그런 어떤 사고의 자극을 해주는 게 철학적 탐구할 때 되게 중요한데, 어, 아이들은 사실 이제 교과서에 있는 지식들, 그게 사실 이제 결과물로서의 지식일 텐데, 그 사실 지식은 누군가가 치열하게 사실 고민하고 사유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그 결과물일 텐데, 우리는 그 과정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은 사실 전 되게 인간적인 여정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본다면 지식이 더 이상 그런 뭔가 딱딱한 거라기보다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조금 더 질적인 측면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가끔 막 전 물어봐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도 자, 지난번에 분수 배웠고 이번에 소수 배울 차례인데 분수랑 소수랑 사실은 본질적으로 나타내는 건 똑같은데 분수로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찮게 소수는 또 왜 만들고 이거 배우고 하는 걸까? 막 이제 물어보면 이제 그러게요. 막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또 계속 고민을 해요. 그래서 아, 그럼 소수를 왜 만들었을지 고민 한번 해야 보라고. 그러면 이제 애들 나름대로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 선생님 소수는 이래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저래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게 되고 뭐 사회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지구본의 이제 위선 경선 이런 거 가르치고 배우는데 경선은 이렇게 180도까지 있단 말이죠. 근데 또 위선은 90도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공 모양 전체로 봤을 때는 그냥 다 지구본이 있는 것은 똑같은데 왜 선을 하나는 180도라고 하나는 90도까지만 썼을까? 막 이런 걸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애들이 그러게요.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또 이제 해서 교과서에 답이 안 나와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 질문에서 너희들 나름대로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라고 하면 이제 애들 집에서 막 엄마하고 아빠하고도 막 토론하고 막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기 나름대로 가설을 들고 와요. 막 그래서 선생님 이거 아마 이래서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져오고 그래서 또 얘기하다가 이제 허점 발견되면 이제 이거 짚어보면은 근데 요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 또 가서 고민해 오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탐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마음에 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학 같은 경우도 얘들아, 우리 하늘 보면은 해는 맨날 똑같은 모양으로 동그랗게 뜨잖아. 근데 왜 다른 계속 모양이 바뀌어서 떠? 막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 보면,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막 이런 것들 계속 뭔가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애들이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으면 생각은 저절로 이제 굴러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호기심이나 탐구심, 뭔가 그런 걸 탐구하려고 하는 열정, 이런 마음들이 이제 너무 예뻐서 그런 거 이제 고민해 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제가 막 이렇게 간식도 주고 막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 시간마다 조금 이제 질문에 조금 가까워지게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 자체를 이제 스스로 막 만들어보는 이제 과정들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되게 유명한데 여기 그 어제 강의하신 김혜숙 박사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까놀이 삼총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뭐 하는 분들이 쓰시기도 하시던데 출처가 어딘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예, 김혜숙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거라는 걸 명확히 밝혀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려운 게 아니라 질문에 친해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까바꾸기는 그냥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 예를 들어 한 문장 읽었으면 그거를 이제 뒤에 까를 붙여가지고 질문으로 바꿔보는 작업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질문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간에 경계선을 그었는데 그런 교과서의 질문을 만드는 것들은
사실 내 마음속에 원래 있었던 질문을 만든 게 아니고 형사문으로 주어져 있는 문장을 그 형태를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질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보다는 이제 나의 질문에 가까운 건 이 뒤에 있는 두 개, 까만들기와 까주고 받기는 이제 나의 질문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까만들기는 이제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죠. 뭐든. 어,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왼쪽에 지금 이제 보시면 도덕 시간에 정직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이제 정직이 사실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정직이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 정직이란 한마디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이제 궁금한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이제 만들어 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정직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씩 만들어 봐 해서 이제 쭉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교과서 텍스트 읽고, 그 다음에 정책과 관련해서 너희들 궁금한 거 한번 까만들기 해서 쭉 만들어 보자 해서 쭉 적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까 주고받기는 이제 까만들기는 혼자 했다면, 까 주고받기는 이제 둘 이상이 여러 명이서 질문을 이제 질문 주고받기 놀이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주고받는 놀이 하면서 질문과 친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부터 익숙해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연구회에서 이것도 김혜숙 박사님께서 만드셨던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예 정식으로, 그냥 판매할 수 있게끔 저희가 더 추가로 더 연구하고, 해가지고 이제 학토제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한다고 할 때 질문 좀 잘해봐라고 할 때 그 질문을 잘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생각 좀 잘해봐 이 녀석아 할 때 생각을 잘하는 게 어떤 건데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그래도 이렇게 좀 나눠보는 게 좋겠다 해서 23가지의 생각을 이제 나눠서 생각톱니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톱니 이 질문 카드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23개 질문 그 형식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그 형식을 놓고 이거 보면서 이제 질문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잘 보면은 내용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묻는 대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요한 게 뭘까요? 무엇을 비유해 볼까요? 근데 그 비유의 대상이 없죠. 네, 그래서 이건 그 질문의 형식인데 이 형식을 이용해서 내가 묻고 싶은 내용을 넣어가지고 이제 뭔가 질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때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없이 그냥 질문해봐라고 했을 때와 이런 거 주고 했을 때 또 다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질문을 찾아내게 만드는 데도 쓸 수 있고요. 아주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또 보여드릴 건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질문을 만들고, 사실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철학적 탐구의 그 철학적인 질문은 기본적으로는 어, 답이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열려 있고요. 답에 있어서. 그리고 어, 예를 들면 뭐 사랑이란 뭘까? 명확하게 답하실 수 있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열림. 그다음에 내용,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좀 더 본질적인 걸 묻죠, 철학은. 그리고 구체적이기보다는 좀 더 아주 추상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그런 질문으로 가기보다는 사실은 아이들의 일상적인 구체적인 어떤 질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서서히 이제 그런 철학적인 질문까지도 갈 수 있을 텐데 선생님들께서는 요런 어, 형태를 좀 그래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철학적인 주제들은 이런 어떤 성질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에서 이런 주제들이 철학적인 대화를 할 때 좀 좋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메시지가 와 있어서 잠깐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이제 온오프라인에서 이제 종종 활용하고 있는 질문 저금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그 패들렛 같은 그런 걸 이제 요즘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질문을 평상시에 모아두게 하는 거예요. 저금하듯이. 그래서 공간 만들어 놓고 너희들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다가 넣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아이들 이름별로 다 따로 분류를 해놔서 각자 이제 거기에 맞게 질문을 배치하도록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기기 위해 뭐 거짓말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 이런 거는 이제 그 우리 철학에서의 어떤 가치론 중에 윤리 쪽에 해당이 될 것이고, 뭐 어떤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가치론 쪽에 질문들이 많긴 하는데, 사람들은 뭐 패배를 인정하지 못할까? 이기기 위해 하는 경기는 과연 필요할까?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막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 외에 또 뭐 다른 저금통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AI는 사람의 재능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우주에는 어떤 다양한 것이 존재할까? 뭐 이건 이제 존재론에 대한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있게 됐고 떤 원리로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먼지는 뭐 전쟁은 왜 일어날까? 선생님은 도대체 왜 있을까? 선생님이 있어야만 수업 시간이 돌아갈까? 뭐 이런 질문도 있고, 하여튼, 선행학습은 꼭 필요할까? 뭐, 학원에 시달리는 아이들 같은데, 하여튼, 이런, 재미난 질문들이 많은데, 이걸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철학의 그 분과들에 해당이 되는 다 질문들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존재론적 질문도 있고, 가치론 중에 이제 윤리학적 질문도 있고, 미학적 질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삶의 본질을 물어보는 뭐 인식론적 질문도 있고, 이제 논리는 우리가 이제 생각의 형식이나 원리에 대한 건데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논리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질문들이 아이들이 다 있다는 걸 이제 봤을 때 아이들은 철학적 질문을 다들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금통에 넣어놨다가 이게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쓰기 할 때도 얘들아 오늘 이제 주제 글쓰기나 이 중에서 이제 골라서 너희들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일주일에 보통 한 편씩 정도 이제 숙제로 내주는데, 네, 마음에 드는 거 골라보라고. 애들한테 이제 각자 질문 만들어서 하라고 하면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잘 못하는 아이들은, 질문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잘 못 만들겠어요. 아니면 이번 주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질문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질문 저금통 들어가서 한번 봐봐.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는지.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저금통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 종이 쪽지에다가 질문 떠오를 때마다 생각나는 거 적어 넣어서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잊고 있었던 이제 질문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뽑으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 딸 1, 2학년 때 했던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질문 저금통과 생각 톱니를 같이 활용해서 얘가 이제 글을 되게 두서없이 막 쓰길래 요거를 이용해서 좀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같이 작업을 했던 건데, 예, 때문에 이때 여기 뭐 질문 같이 해봐요. 뭐 생각 해봐요. 막 아빠와 함께하는 뭐라고 막 이렇게 적어 질문 자구통이 있는데, 이 안에 이제 평상시에 질문 쪽지를 막 넣어놨다가 그 중에 하나 뽑아서 이제 같이 얘기 나누고 글로 쓰는 거였는데, 요 날은 이제 질문이 재미있는 이유가 뭘까였어요. 그래서 그걸 뽑아서 그걸로 해볼래? 라고 해서 좋다고 해서 그거를 보고 딸한테 이 질문 카드를 주고 이 중에서 그럼 이 질문이 재밌는 이유가 뭘까와 좀 관련 있어 보이는 이 질문의 형식들을 같이 찾아보자 라고 해서 찾았던 게 어, 일단 질문을 만들었으니까 질문이 재밌는 이유니까 이유 찾기. 그 다음에 예들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에 대한 어떤 가치 고려하기. 그리고 그 다음에 비유하기, 감정 고려하기. 요 정도의 카드를 찾아냈어요. 아이들 저학년인데 너무 많은 카드를 찾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한 서너 개, 뭐 다섯 개, 뭐 이 정도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아이하고 얘기를 먼저 나누는 거예요. 바로 글쓰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질문이 왜 재미있어?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 그럼 이제 그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래? 그럼 그것의 예를 한번 들어볼래? 여기도 보면은 질문을 하면 몰랐던 것을 알게 해준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딸이. 그래서 그러면 그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는 예를 한번 들어볼래? 그랬더니 만약 자동차 바퀴가 안 굴러간다면 이라는 질문을 하면 그걸 통해서 바퀴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던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보게 하고 그러면 그 질문에 있어서 그럼 이제 너한테 중요한 게 뭐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럼 질문을 뭐에 비유할 수 있어? 이렇게 해봤더니 질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하나의 사유의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뭐 글쓰기 할 때 뭐 서론, 본론, 결론 막 이런 식으로도 쓰고 하지만 요거는 이제 질문에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흐름에 따라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글 쓴 거를 보면은 재미있었던 이유와 그 예, 그리고 내한테 중요한 이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비유도 해놨어요. 질문은 마치 해 같다. 해가 빛나는 것처럼 나의 생각도 빛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비유. 그래서 질문이 모른 것을 알게 해줘서 참 좋다는 감정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글쓰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이제 이렇게, 익숙해지고 질문에 익숙해지고 질문을 가지고 자꾸 만들어 보고 활용하는 연습을 했으면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지금은 이제 아들이 고등학생이고 딸도 많이 크고 그래서 아빠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쪽으로 저도 바쁘고 그래서 잘 못하고는 있지만 딸은 한 작년까지는 계속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주말에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저랑 이제 여기 칠판 놓고 같이 주제 하나, 둘이 합의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 합의 봐서 정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나름의 생각을 자기 수준에 맞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그날의 주제는 이거였어요. 사람들은 도대체 왜 돈에 집착하는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럼 이유를 찾아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럼 사람들이 뭔가를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어서 돈에 집착한다는데, 그럼 그 예를 들어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집착의 의미가 뭔지 정의하기. 그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돈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결과 예측하기.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뭔지 같이 고려하기. 그러면 우리는 돈에 집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대안 찾기. 그러면 이런 아빠와 대화를 하면서 돈과 관련해서 그럼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들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하도록 하는데, 이제 이 생각 톱니 카드가 좋은 건 아이들이 생각의 흐름을 자꾸 놓치잖아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무슨 얘기하고 있었더라? 근데 이제 카드를 하나씩 놓아가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도 확인하고 보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과 수업으로 가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방금까지 보여드린 건 평상시에 그냥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스킬들 같은 것들이고 편안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것들이라면 이제 조금 더 교과 쪽으로 가면은 사회에서 이제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인권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인권의 개념 정의나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 제시된 대로 뭐 한두 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이런 거야라고 가르치거나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에 담긴 의미가 뭔지를 아이들이 직접 얘기 나누면서 탐구해보고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권에 대한 어떤 개념 탐구 같은 거 한 이제 얘기인데요. 아이들한테 일단 너희는 인권이 뭐라고 생각해라고 물었을 때 애들은 대부분 그냥 이거 인간으로서의 가지는 권리죠. 그러니까 인권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러면 그때 그럼 권리는 뭐, 어떤, 권리가 뭐야? 라고 이제 또 물으면, 어, 권리는 뭔가 할 수 있는 힘 같아요. 라고 이제 아이들은 얘기를 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를 할 수 있는 힘, 그거는 어떤 권리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얘기를 했거든요. 뭐, 존중받을 거, 차별받지 않을 거, 뭐, 평등할 거, 뭐, 이런 것들 쭉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그 권리라는 건 우리가 그럼 언제부터 가질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요. 라고 했더니 또 어떤 아이는, 그럼 선생님 태어나면서부터면 뱃속에 있을 때는 인권이 없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도 해서 요거 가지고 한참 또 이제 논쟁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근데 어쨌든 태아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인권이 뱃속에 있을 때 없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태아에게도 이런 존중받을 만한 인권이 있다고 아이들은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 여기서 보면 자유로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 그럼 뭐든 다 해도 된다는 뜻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게 아니다. 그건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다. 라고 또 얘기를 해서 또 계속 질문을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뭔데? 라고 했을 때, 그 선이란 건 결국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어, 그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그 기준 아이들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개념을 탐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너희가 빠뜨린 거, 인권에 더 포함시킬 만한 것들은 없니? 예를 들어볼까? 뭐 이랬을 때 이제 교육받을 권리,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권리도 있어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뭐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한마디로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건 없을까? 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이거 결국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인간이란 다시, 개념을 재정의하면,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이제 어떤 권리를 말하는 거구나.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인간으로서의 권리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했다면, 이 지금 다시 아이들과 논의한 이후에는 이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안에 굉장히 많은 네, 맥락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알고 개념을 이제 인지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가르치지 않고 인권을 하나하나 이제 좀 철학적으로 깊게 탐구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에 나오는 개념들을 다루면서 수업 그 철학적 대화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예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 이런 거를 얘기해보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은 글로 길게 막 표현하고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표현 방식을 이제, 허용을 해주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상징적 표상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 인권을 색종이로 나름대로 이미지로 오려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인권 우리가 개념 정의 이렇게 해봤는데 거기서 인상 깊었던 거나 너희들이 인권을 뭔가 이제 떠올려 봤을 때 생각나는 거 인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려봐라고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애는 동그라미를 하나 딱 오려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랬더니 원은 원의 중심에서 원의 가장자리까지 길이가 어느 방향에서라도 같으니까 그처럼 인권이랑 모두 똑같이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을 원으로 표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색종이 양면이 다르지만 사실은 뒤집어도 똑같이 합동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같은 존재,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활동까지 해보면 더 자신의 그 인권 개념을 내면화시키고 자기 걸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학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분수가 있는데 소수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 이제 작년에 애들하고 4학년 애들하고도 해봤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모둠을 나눠서 각자 너희들 나름대로 한번 이유를 한번 토론해서 정리해 와보라고 한 다음에 붙여놓고 여기에다 이제 하나하나씩 질문을 던지면서 좀 더 깊게 파들어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분수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막 대분수도 있고 가분수도 있고 뭐 진분수도 있고 복잡하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소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든 것 같아요라고 이제 얘기를 처음 했었거든요. 그래서 분수는 세 가지나 기억해야 되면 소수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가 소수는 서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아이도 아니 분수도 비교할 수 있잖아. 소수는 덧셈 뺄셈도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 분수도 할 수 있는데 얘기를 해서 얘가 이제 말이 조금 명확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분수는 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때 그 통분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도 어렵고 셈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소수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쉽다. 이 얘기를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소수로 계산하면 이제 왜 쉬워질까 물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분수는 분모가 다르면 어려워지지만 소수는 소수점만 빼면 자연수 계산이랑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뭐 소수로 계산하는 게 더 쉽다. 그래서 이제 반론으로 어떤 애가 아니 소수도 자릿수 이렇게 커지면은 이거 복잡하고 헷갈리잖아. 그랬더니 이제 다른 애들이 이거 소수점 자릿수 맞춰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또 이제 반론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자연수 계산하고 같아지면 왜 쉬워지냐? 그랬더니 애들이 자연수 계산이 제일 익숙하잖아요. 예, 사실 이제 저희는 십진법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익숙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찾아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나왔고 또 이제 다른 애가 분수는 나누기 곱하기가 편하고 소수는 더하기 빼기가 편하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다 자연수 계산하듯이 하면 되니까 꼭 분수만이 아니라 그냥 덧셈, 곱셈, 나눗셈, 뭐 뺄셈, 소수가 다 편해라고 어떤 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닌데 내가 해봤더니 어떤 경우는 분수가 편하고 어떤 때는 소수가 편하던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어떤 애가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분수, 소수 둘 다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희가 찾은 이유 말고 다른 이유는 또 없니? 그랬더니 이제 분수는 길어지면 중간에 선을 너무 길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표현하기 복잡하고 어려워요. 애들이 그랬더니 아, 이게 꼭 토수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쪽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지만 어쨌든 표현하기 어렵다, 나타내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학 시간에도 이런 철학적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술 시간에 했던 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보시면, 뭔가가 제가 보여준 게 있고요. 이 아이들은 이거를 보고 뭐 후라이팬, 뭐 욕조, 침대, 뭐 장난감 뭐 얘기를 해요. 제가 보여준 거 보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이제 물었을 때 이거였거든요. 네, 아이들의 상상력은 대단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악기부터 시작해서 아가들이 쓰는 뭐 유모차, 삼겹살, 불판까지 뭐 별게 다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선생님 저게 도대체 뭐예요? 그랬더니 변기야 변기. 막 그랬더니 애들이 막 이러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예, 요걸 보고 야 이게 미술 작품이 될 수 있을까? 이거 미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그냥 뭐 던져 본 거죠. 애들이 이제 덥석 물어서 미술은 아름다운 거를 말하는 거니까 제 눈에는 이거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미술이 이제 그림만을 말하는 거 아니라 만드는 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누가 만들었으면 이거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또 피카소 작품이 처음에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지 몰랐던 것처럼 이것도 사람들한테 생각 좀 해보라고 만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되게 신기하죠. 그런 얘기라고. 아, 선생님, 저 반론하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사용하는 물건 그 이상 아닙니다. 예. 변기통이 어떻게 아름다워 보입니까?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반대 의견도 내고. 그래서 미술품이면은 근데 직접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술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반대하는 애는 변기를 만드는 거 그냥 제조입니다. 제조. 예, 그래서 디자인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미술 작품은 막 그냥 막 쓸 수 있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가 아닌데 그 우리가 뭔가 다 만들어서 미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드는 행위 자체가 곧 미술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 그래서 그 미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가능성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술 작품은 장식돼 있고 보통 이제 전시관에 가면 만지지 못하게 이렇게 해두지 않나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했더니 변기통도 못 만지게 하고 전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애는 이거는 너무 가격이 쌀 것 같은데 미술품은 되게 비싸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는 아이도 있었고. 근데 또 어떤 아이는 직접 만들고 이 특이한 형태로 만드는 것 같고 하나밖에 없는 거면 이거 미술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또 얘기했더니 이거 변기통은 그냥 공장에서 여러 개 만들었고 개수도 많으면 그게 어떻게 특이하고 하나밖에 없는 거냐. 그랬더니 어떤 애가 저기 보면 구석에 사인을 했잖아, 사인. 그러니까 좀 또 뭔가 다른 점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 사인을 했어도 변기는 변기지. 이게 미술품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미술품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아이가 아니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다 가져다가 우리 미술 시간에도 버려진 물건들 이런 걸 가져다가 다 살짝 바꿔서 미술품으로 만들잖아.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토론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다시 반론을 한 게, 얘들아 이거 그냥 변기 만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사왔어. 그럼 무슨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산 거라면은 되게 많을 테니까 특이한 거 아니라고, 미술품 아니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들이 그래도 그 전에 누군가가 이걸 만드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술품이 될 수 있을 거고, 그것을 누군가가 샀으니까 그 산 사람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요. 하여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됐고, 어떤 아이는 이걸 꼭 왜 변기통이라고만 생각하냐.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작품으로 볼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변에 널려있는 흔한 재료로 미술작품 만들어서 다른 시각에서 보면 미술품으로 보기도 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그리고 아이들 변기로 쓴 게 아니라 전시를 목적으로 샀다면,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샀다면 미술품이 될 수 있고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 제가 이제 이거 들으면서 되게 놀랬던 게 이제 제가 예전에 미학 오디세이라고 해가지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제 미술의 그 개념들의 변화들을 다룬 이제 진중권 씨가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진짜. 그래서
회화부터 시작해서 뭐 만들기, 그다음에 이제 피카소가 우리 여러 각도에서 보는 입체파의 개념을 창시했잖아요. 그다음에 행위예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제 변기는 그 마르셀 뒤샹의 샘이라는 작품인데 그게 레디메이드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진 걸 가져다가 미술품으로 활용하는 미술 장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앤디 워홀이 복제품 같은 거를 막 깡통 같은 거 여러 개 세워놓고 막 미술품이라고 한 것처럼 그런 거. 그다음에 수많은 우리 일상적인 주변의 재료로 시도하는 현대 미술, 막 이런 또 미술에서 가격으로 이제 미술의 척도를 뭐 이제 얘기하는 그런 논쟁. 그다음에 이제 누가 어떤 눈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현대 미술 이런 게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놀랍다. 그래서 애들이 이런 걸 그냥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 이제 도대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미술이란 대체 뭔지, 근본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미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기준은 뭔지를 여기서 이제 추려내고 이런 작업까지 하면 더 이제 철학적으로 예, 정리가 좀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도덕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그제 어제 해서 이제 철학적 그 탐구 공동체의 어떤 기본적인 절차 이런 것까지도 아마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제가 이제 부분 부분 좀씩 나눠서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약간 초등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따 맨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정리는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빌드업 하듯이 해서 아까 처음에 질문 보여준 것부터 시작해서 일상적인 그 분위기와 대화에서의 철학적인 것들, 그리고 수업에서 우리가 교과 지식을 다룰 때 질문을 중심으로 다루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아이들의 질문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철학적인 대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완성된 형태의 철탐공으로 가는 과정까지를 계속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조금 다른 사례이지만 도덕 시간에 했던 봉사에 대한 개념 탐구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어, 그 제가 이제 교과 수업을 들어갔을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제 코로나지만 학교 규모가 소규모여서 그냥 다 만나서 수업했었거든요. 그래서 세 개 반을 들어가는데 세 개 반마다 다 봉사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애들이 생각하는 게. 그래서 포인트를 잡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또 재미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도대체 봉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봉사가 뭐라고 생각하니?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뭐 다른 사람 돕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럼 다른 사람만 돕기만 하면 전부 다 봉사야?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익을 얻으려고 돕는 것은 안 될 것 같대요. 그건 제외하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시켜서 한 거는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니까 그것도 봉사라고 하기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돕는 게 봉사 아니냐까지 얘기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 의지로 해야지 뭐 보여주기 식으로 한 거는 봉사가 아니다. 이게 약간 칸트의 의무론도 생각나는데, 예. 그래서 진짜 내 마음의 진정성 있게, 내가 내 스스로 마땅히 해야 해서 해야지만 봉사다. 이렇게 이제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보여주시기 안 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진심을 담아야 된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럼 진심의 의미가 뭔데?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도와주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요, 선생님, 그러면 봉사하면서 이익은 절대 얻을 수 없는 건가요? 누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런가? 막 이런 이거 가지고 이제 약간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봉사하면서 그럼 뭔가 개인적인 이익이 생기면 그거는 봉사가 아니야? 라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저기, 선생님, 제가 봉사단체를 좀 아는데, 직업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익이 필요하지 않나요? 막 그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때 말하는 이익은 어떤 이익인데?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이익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을 도울 때 필요한 그런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 이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직업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안 되는 이익은 뭐가 있어? 이게 만약에 되는 이익이라면 안 되는 이익은 뭐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횡령하는 거요, 뭐 뇌물이요, 뭐 사치품 사는 거요, 뭐 불법적인 걸로 이익 얻는 거요, 뭐 이런 건 안 된다고 아이들이 얘기를 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 처음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아주 단순한 말로 시작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얘기 나눈 걸 가지고 봉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봐. 이렇게 해서 이제 재개념화했던 거거든요. 요거를 다른 반에서 하면은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도덕적인 어떤 가치나 이런 개념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봐도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고 사람들이나 학자들한테 물어봐도 뭔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명확하진 않고 살면서 계속 또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이 봉사의 개념이 달라지고 더 깊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사례입니다. 두 번째 반은 조금 또 달랐는데, 얘네도 처음 시작은 비슷했어요. 뭐,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는 게 봉사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봐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뭐 쓰레기 줍고, 뭐, 봉사활동 다니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얘기했다가, 얘네들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돕고 다 나누면 다 봉사냐고 얘기했더니,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건 제외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예. 그래서 막 강요를 통해서 막 봉사하고 이런 게 그거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하는 게 그게 봉사인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예,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봉사를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그랬더니, 원하지 않아도 더 많은 사람을 위한 경우가 있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다만, 그럴 때는 그 상대방에게 이거 좋은 일하는 거라고 설득을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지금 앞에 반하고 논의의 그 핀트가 좀 다르죠. 그러면서 애들이, 어, 근데 그런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 수업을 할 때 그때 이제 뉴스나 이런 언론에 무슨 얘기들이 많이 나왔냐면 저희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착한 사마리안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급 구조 상황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다가 뭐 소송 걸리고 막 피해보고 감옥에 막 붙잡히고 처벌받고 이런 사례들 애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생명을 구하는 좋은 의도에서 봉사하려고 갔다가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이거 봉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봉사인가 아닌가 이런 게 애들이 자기들 딴에는 되게 헷갈리고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 부분을 이제 탐구하게 됐던 건데 그래서 자, 그래. 너희들 말대로 그런 좋은 의도로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봉사가 아니야? 라고 했더니 이제 아이들은 그래도 봉사는 맞는 것 같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더니 이제 그럼 좋지 않은 결과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면서 다른 반에서 앞에 했던 사례도 좀 보여줬어요. 야, 다른 반에는 봉사를 통한 이익의 문제도 다루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었다라고 했더니 이 아이들도 자기 좋은 곳에만 쓴다는 이익을 얻는 것은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얘네들도 동의를 했고 앞에 반과 좀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앞에 반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제 자신의 의지와 그다음에 책임 문제 쪽이 좀 이제 여기서 좀 더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봉사를 이제 다시 한번 개념화하는 수업이었었고요. 세 번째 반은 얘네는 봉사의 대상이 좀 또 확장됐어요. 그래서 얘네는 처음에 물어봤더니 봉사가 뭐냐고 했을 때 어려운 누군가라고 나머지 반 애들은 얘기했는데 어려운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무언가가 도대체 뭐야? 그거를 좀 예를 들어봐라고 했더니 지구요, 지구. 그러니까 얘네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구요, 멸종위기 뭐 종이요, 북극곰이요, 얘네들 돕는 것도 봉사예요라고 해서 어, 얘기를 했었고, 그럼 어려운 누군가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는 이제 아프리카 신생아라든가 몸이 불편해서 도움 필요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대상이 인간만을 대상으로 두지 않고 자연까지 봉사의 범위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더 확장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봉사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했더니, 뭐, 아무도 안 하는 일을 대가 없이 하는 거다. 그리고 그런 일을 대신하는 거다. 뭐, 그다음에 이제 관련 없는 뭔가를 바라고 하는 건 뭐 봉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길래,
어, 그 관련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게 좀 이제 명확치 않아서 얘기를 했더니 앞에 반 아이들이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타인에게 피해 주는 거 이런 식의 것들을 뭔가 봉사에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럼 더 추가할 거 없을까라고 했을 때 어, 일단은 이제 대가가 없다는 것이 아이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여기서는 그리고 봉사에는 얘네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경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 나눈 걸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봉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얘네들은 이제 확장된 대상으로 어려운 무언가나 누군가를 돕는데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대가 없이 돕는 것을 가장 핵심으로 이렇게 반마다 이렇게 다른 개념들을 갖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나머지 세 반에 다 공유해 줬어요. 그래서 자, 1반은 이렇게 했고 2반은 이렇게, 3반은 이렇게 해서 이거 다 종합해서 너희들 나름대로 봉사에 대한 글쓰기 해와봐라고 해서 예전에 썼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한 이제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봉사의 개념 정의를 했으니까 거기서 그러면 얘들이 또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철학 탐구 토론도 했었고 이제 가운데 있는 건 토론한 거 가지고 한 글쓰기인데 이거는 아까 그 두 번째 반인가에 나왔던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또 봉사가 결과가 나빠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나서 이제 정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 봉사라는 것이 그냥 내가 순수한 마음에서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상대방이 받을 피해나 어떤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는 책임의 문제까지도 넓게 생각을 해서 봉사를 확장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거 글쓰기에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처음에 이제 개념 탐구하고 나서 제가 그 아까 말한 상징적 표상법으로 봉사를 표현해 보라고 했을 때 되게 인상적이어서 가져온 건데 봉사를 하면은 이제 봉사를 생각하면 사각형이 떠오른다고 하면서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종이를 그냥 들고 왔어요. 그래서 너 왜 아무것도 안 오리고 그냥 갖고 와? 선생님 오려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다 한 거래요. 그래서 자, 설명을 해봐, 설명을. 그랬더니 봉사를 할 때는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위한 마음이 아닌 순수히 돕고 싶은 마음이 가장 핵심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색종이 순수한 거 그대로. 네,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인정, 인정. 예, 예. 이렇게, 예. 칭찬해주면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애들, 예,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리고 이제 표현 활동도 해봤었어요. 이게 이제, 어, 이거 하고, 아마 제 기억에 마니또 같은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봉사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논의를 하고 하니까 좀 확실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니또 활동할 때도 책임의 문제까지 고려하면서 깊게 상대방을 고민하면서 이런 이제 마니또 활동도 했었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이제 표현 활동으로 포스터도 만들어 보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어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사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뭐 도덕, 뭐 이렇게 다양한 교과에서 좀 보여드리는데 국어이고요. 요거는 저희 연구에서 쓴 책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교실 철학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는 건데 요거는 국어 시간에 이제 아마 지금도 남아 있을 텐데 한 학기 한 권 읽기 했던 것을 가지고 이거는 철탐공의 그 절차 그러니까 교재 읽고 그다음에 질문 만들고 그다음에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표현하기까지 다 그 절차가 다 풀로 되어 있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엉뚱이 소피의 못 말리는 패션이라고 해서 어, 그 비룡소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어, 기본적인 내용은 얘는 이제 그 학교는 대부분 뭘 해야 되는지 질서가 다 정해져 있는 결정적인 세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다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는 세계에서 이 소피라는 아이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아주 다채롭고 다양한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이쟤 문제아라고 계속 하지 말라는 것만 한다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다루는 얘기거든요. 아, 잠시 죄송해요. 다시 또 돌아갈게요. 요거는 조금 양이 많아서 제가 별도 파일로 해놨어요. 어,
그 책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 이제 연구에서 쓴 책은 분량의 문제 때문에 많이 축소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 제가 예전에 원래 버전으로 길게 써놓은 버전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철탐공 수업으로 하게 된 이유는 어떤 아이의 질문 때문이었는데 그 책에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엉뚱이 소피에 못 말리는 그러니까 엉뚱이 소피 그 책에 이 세상은 마치 연극 무대와 같이라는 표현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진짜 이 세상이 연극 무대일까요? 막 이런 질문을 하는 아이가 있어서 요것 때문에 이제 토론을 시작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저도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이미 결정되어 있는 학교의 복장 규율, 그러니까 결정론적 세계관이죠. 하지만 자신만의 패션을 지키고자 하는 소피의 자유의지. 그래서 결정론적 세계관과 자유의지가 충돌하는 철학적인 어떤 논쟁점이 있는 거였는데 저는 읽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 이제 아이가 질문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때서야 이게 철학적 대화가 되는 부분이었구나 하는 걸 이제 뒤늦게 깨닫고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갔던 수업인데 그래서 결정론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철학 수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좀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내용 파악을 위한 이제 어떤 활동들을 이제 해놨고 이제 토론이 제일 중요한데 어,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책을 읽고 만든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주 쓰는 방법인데 브레인라이팅 기법으로 이제 뭐 보드나 아니면 포스트잇이나 이런 데 질문을 하나씩 쓰면 첫 번째 아이가 나와서 칠판 맨 왼쪽 상단에 붙이고 두 번째 아이는 그걸 보고 비슷한 질문이면 아래에다 붙이고 다른 질문이면 오른쪽에다 붙여요. 그럼 자연적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렇게 질문이 정리가 되는 방식인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분류를 했느냐? 그건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계속 질문하는 거야. 적절하게 분류되지 않은 질문들은 어디에다 분류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질문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떤 질문은 또 다른 질문에 혹시 포함되진 않는지 이런 거 물어가면서 유목화시키고 명료하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학급의 탐구 질문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손을 들게 해서 만약에 이제 비슷비슷한 게 우열이 잘 가려지지 않는 경우라면 뭐 상위 두 개 질문을 따로 거기서 뽑아서 다시 한번 결선 투표한다든지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탐구 질문을 정해요. 그래서 그때 저희 반에 끝까지 남았던 건 이 두 개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피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하고 이 되게 소피라는 애가 되게 똑똑하고 독창적이고 영리한데 영리하고 독창적이고 용감하면 뭐든지 다 해도 돼? 학교에 규칙이라는 게 엄연히 있고 규율이 있는 건데 얘 마음대로 이렇게 다 해버리면 어떡해? 그럼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마음대로 해버리면 과연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고 돌아갈까? 이런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 질문이 한 절반 정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피가 마치 연극 무대에서 이렇게 뭔가 하듯이 옷을 갈아입고 계속 그런 과정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이 연극 무대일까? 막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요건 사실 이제 약간 존재론적인 질문 같은데 그런 질문을 이제 한 아이가 있어서 요 두 개가 아이들이 제일 재밌어 했어요.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여기 보면 11대 13이었어요. 결선 투표에서. 네. 그래서 네, 비슷비슷해서 예, 이제 떨어진 첫 번째 아이가 그 질문했던 아이가 되게 아쉬워해서 요거는 우리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고 일단 오늘은 이걸로 하자 그래서 이 세상은 연극 무대가 아닐까를 가지고 해보자라고 했는데 질문이 상당히 철학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은 그냥 바로 하지 말고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해 보라고 그러니까 약간 메타인지 질문 같은 거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한 추가 질문입니다. 그럼 이 세상이 연극 무대면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막 이제 질문을 끊임없이 쏟아내가지고 그거를 다 정리를 했더니 어마어마한 질문 리스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 동안 정리를 하고 났더니 더 이상 토론은 할 수 없고 질문만 정리하다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그럼 우리 토론은 다음 시간에 하고 선생님이 이거를 잘 몇 가지로 한번 다듬어서 정리를 해볼게. 라고 해서 정리를 해온 거예요. 했더니 몇 가지로 분류가 됐던 게 이 세상이 정말 연극 무대인지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가려보자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연극 무대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이 세상 자체,
영국 무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세상 자체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 그 다음에, 아니, 그럼 무대가 있으면 그걸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독이든 누구든. 그 만들어낸 존재. 뭐, 예를 들면 신처럼. 네, 그런 존재에 대한 궁금증. 그 다음에, 선생님, 영국 무대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식의 행복에 대한 얘기, 삶의 의미에 대한 얘기, 이런 질문들을 아이들이 해서, 요 네 개를 가지고 결국 이제 하나하나 아이들하고 철학적 대화를 하면서 탐구해 나갔었거든요. 이거 이제 그 대화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이 연극 무대라면 그럼 너희들의 친구, 엄마, 아빠, 우리 생활, 주변 사회, 심지어 우주까지 그럼 다 가짜고 연기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생각해?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만약에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반론하는 아이들은 어, 근데 선생님이 그러기에는 어, 연극 무대는 아닌 것 같다. 연극은 준비된 뭔가 대사가 있어서 다 그대로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냐. 그래서 연극은 연기하는 사람보다는 보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러면 이 세상이 연극 무대라면 보는 사람이 연기하는 사람보다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엉뚱한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 연기하는 사람이고 누가 보는 사람이냐고 했더니 우리가 다 연기자인 동시에 서로를 지켜보는 존재들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냐 했더니 우리가 다 주인공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떤 아이가 선생님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주인공이고 연기를 한다고 치더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삶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저는 누군가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뭔가 시켜서 그거에 따르기만 할 때, 저 조종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애들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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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그래서 저는 조종은 아니지만 가끔씩 누가 마치, 다 짜놓은 것처럼 제 삶이 흘러가는 때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8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7시에 저절로 눈이 떠지고요. 뭐, 다 뭔가 짜놓은 것처럼 흘러갔어요. 뭐 이래서, 그러면 이 세상이 진짜 짜놓은 대로 다 흘러가는 연극 무대 같은 거냐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그거는 그냥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온 습관인 거지, 연극 무대처럼 뭔가 계획해 놓은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 그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새로운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과연 연극처럼 누가 시켜서 하는 거냐 그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연극 무대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삶이 누군가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밝힐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들이 있냐라고 했더니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우리가 조종당하는 거면 우리가 인형이란 얘기인데 인형은 감정이 없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감정도 있고요. 인형은 살아있지 않지만 저희는 살아있고요. 막 이런 식의 막 우리가 조종당하는 삶이 아니라는 걸 막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이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세상이 정말, 누군가가 짜놓은 영국 문제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삶의 의미나 행복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아이가 되게 이제 신박한 답변을 했어요. 선생님, 연극 무대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 세상이 누군가 짜놓은 연극 무대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냥 행복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동의하냐고 했더니 저는 만약에 이 세상이 다 가짜고 연극 무대인 걸 알게 되면 저의 행복은 다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아요. 라고 한 애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누군가가 이게 그러니까 다 짜놓은 것처럼 행복하다고 느낀 것일 뿐이지 제가 진 참되게 느낀 행복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이제 또 어떤 애는 저는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가 다 짜놓은 연극이라고 이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행복함만 계속 느낄 수 있는 그런 연극 무대가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또 반론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그럼 이 세상 연극 무대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갑자기 맞아 이제 신이 나타나서 이 세상은 다 내가 만들었고 너희들은 다 내가 만들어 연극판 위에서 놀았던 것뿐이야. 뭐 이렇게 밝혀졌어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저는 그럼 정해진 삶에서 벗어나서 무대 밖으로 나갈 거라고. 이거 영화 뭐죠? 이런 거 영화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바다 끝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어디 올라가서 문을 열고 나가는, 그래서 트루먼, 자기 트루먼 삶이 쇼요. 생중계되고 있었던 영화 트루먼, 있었잖아요. 트루먼 트루먼 있어. 쇼. 트루먼 쇼, 맞아요. 트루먼 쇼가 생각나는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야, 저 영국 무대여도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만의 삶을 살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예, 요거 3학년이랑 했던 거예요. 3학년 애들이랑. 네, 네. 아주, 그때 이제 정리했던 겁니다. 정리를 했었고, 그거 하고 나서 이제 글쓰기로 이제 정리했던 거를 보여드리면, 이제 그 토론 전까지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이제 토론을 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갔으니까 할 말이 많죠. 그래서 네, 다양한 형태로 이 세상이 연극 무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들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뭐 읽어보면 뭐 이럴 때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세상에 연극 무대가 맞는 측면도 있고 약간 아닌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가능한 거 다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고 살아가는 방식, 마음대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연극 무대가 아닌 것 같지만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똑같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볼 때는 마치 연극 무대처럼 누가 시키거나 조종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결국 감독이 연극 무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 같다. 이거 트루먼 쇼의 그거랑 똑같아요, 진짜. 그래서 연극이 끝이 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세상도 언젠가는 이렇게 끝이 있도록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는 누군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나만의 삶을 살아야 더 행복해질 것 같다는 얘기를 이제 했던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인 대화와 이제 글쓰기가 이제 철탐공을 통해서 이어졌던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개정교육 과정에 이제 작년부터 투입됐던 3, 4학년 도덕교과서 그리고 이제 올해 투입되는 5, 6학년 도덕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어, 요거는 철탐공 단원은 아니에요. 철학적 탐구 공동체 단원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냐면 3학년 8단원, 그리고 4학년 4단원, 그다음에 5학년 4단원, 그다음에 6학년 8단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들은 기본적으로 철탐공의 모델을 활용했어요. 활용. 제가 활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오리지널 철탐공이라고 절대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탐공 활용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첫 탐구에 대한 괜한 오해가 생길까 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철학적인 탐구 공동체의 기본은 그 현장에 있는 그 아이들의 삶에서 질문을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탐구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매력인 것인데, 교과서에 제시된 것을 가지고 탐구하는 건 사실 철탐공이라고 부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한계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철탐공을 하세요라고 빈 화면을 교과서에 줄 수는 없잖아요. 절차만 주고, 워크북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과서의 기본 체제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억지로 우겨 넣다 보니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형태로 그리고 약간은 어딘가 기형적인 원치 않는 형태의 철탐공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름대로 담아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또 제한사항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교과서 할 때는. 그리고 지면의 한계도 너무 큽니다. 담아내고 싶은 게 100이면 실제로 담을 수 있는 양은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요구하는 것도 너무 많아서 그걸 다 반영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깎여 나가고 이러다 보니 결국은 약간 이도저도 아닌 둥글둥글한 형태의 그냥 그런 저런 이렇게 모습이 됐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철탄공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원래는 철탄공 단어는 아니고요. 이번 개정도덕 교과서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철학적 탐구가 들어있는 것과 그다음에 AI 윤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AI 윤리 단원인데 AI 윤리 단원은 직접적으로 뭐 AI를 다룬다기보다는 AI를 우리가 앞으로 어, 활용을 할 것이고 만들 것이고 함께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 닥칠 수 있는 여러 윤리적인 문제들. 사실 이제 이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최초 시작할 때만 해도 인공지능이 이 정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지필 총책임자이신 변순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윤리는 전부 뒷북만 쳐왔다. 뭐 환경 오염되면 그 환경 오염의 문제점이나 윤리적인 문제를 짚고 막 이런 식의 뒷북을 치는 윤리였다면 AI는 다르다. AI는 앞북 치는 윤리가 되어야 된다. 더 이렇게 개발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미리 선도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미리 대비하는 차원의 압박치는 윤리를 하자고 해서 어, 적극 그런 걸 주장하셔서 교과서에까지 아주 큰 비중을 다루게 집어넣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저희들의 세계의 모습을 보면 AI가 굉장한 이슈가 되어 있고 어딜 가나 AI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과서에 마침 AI 윤리를 다루는 단원이 이렇게 있다는 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이 단원은 AI 윤리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앞에 다뤘던 세 개 단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8단원이니까 5단원, 6단원, 7단원에서 다뤘던 도덕적 가치들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종합하는데 AI를 소재로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본질은 도덕 윤리인 거죠. AI는 소재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뭘 했냐면 비무장지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쭉 수업하고, 비무장지대가 이제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돼서 비무장지대를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을 때 인공지능 로봇을 투입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인공지능 로봇에게 딱 필요한 일들을 시켜서 이 생태계를 보존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인공지능 로봇들이 떤 점을 조심해야 될지, 그래서 윤리적인 행동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해보게 하는 차시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철탐공을 좀 도입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반은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비무장지대에 로봇이 투입해가지고 땅속에 숨어있는 지뢰를 발견해서 해체 작업을 해요. 굉장히 좋은 일을 했죠. 그래서 지뢰를 안전하게 해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도 치워요. 근데 쓰레기를 치웠다고 해서 알고 봤더니 보호종의 알을 쓰레기로 잘못 인식하고 치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얘네들에게 행동 규칙을 명확하게 입력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 해야 되는 행동은 뭐고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은 뭔지 그 규칙을 논의해 보는 게 핵심인 차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저 이제 철학적 대화를 해봤죠. 그래서 얘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인공지능 로봇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뭘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제 의도와는 달리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주제까지 가버렸어요. 주제가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냥 위험한 물건을 제거해야 돼요. 지뢰나 폭탄, 미사일 뭐 이런 거 있으면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 입력해줘야 돼요. 야생동물이 로봇에게 위협을 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야생동물들이 호기심에 로봇을 와가지고 건드리거나 치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적으로 인식해서 야생동물이 로봇에게 달려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피한다. 애들이 그럼 어떻게 피해? 하늘로 날아야 되나? 막 이러면 새들도 있잖아. 막 이런 얘기하면서 어쨌든 그 야생동물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쪽으로 쫓아오지 못하게 피한다는 규칙을 포함시킨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혹시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DMZ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안 돼요. 라고 해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어, 그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들어오라고 하면 어쨌든 로봇은 인간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했고 얘네들은 그래서 다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제압을 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인계하도록 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아이가 선생님 그러면은 위장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그거는 이제 생태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막는데 어쨌든 위장하려고 해서 들어가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 AI가 이제 인터넷상에 접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분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들여보내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좀 세부적인 규칙까지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온 게 뭐 보호종이나 그 알이나 뭐 새끼 혹은 뭐 다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생물을 막 쓰레기나 이런 걸로 인식해서 처리하지 않는다. 이제 여기 나왔던 거랑 비슷하죠. 그거를 얘기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거에서부터 나타났어요. 요 다음 건데 보호종을 노리는 다른 동물이 있으면 어떡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사실 DMZ 안에 생물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과 먹이그물의 관계들이 있는데, 보호종이 있는데 그 보호종을 노리는 다른 동물들이 쫓아오면 어떻게 하냐? 그럼 놀라게 해서 쫓아내고 해치지는 않게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애들은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거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먹이 사슬이고 먹이 그물 관계인데 그거 인위적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가가지고 못하게 하고 깨트리면 그거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예, 일리가 있는 얘기여서 좀 더 깊게 들어갔거든요. 아니, 그래,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그랬더니, 보호종이 보호종을 해치려고 하는 경우에는, 약한 쪽을 보호를 해주고, 하여튼 강한 쪽에는 먹이를 주면은 공격을 안 하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쪽도 보호해주고 강한 쪽에는 어쨌든 배가 고파서 그런 거니까 먹이를 주면은 해결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애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 강한 쪽이라고 하는 잡아먹으려고 했던 애들은 결국 사냥법을 잃게 되지 않냐. 원래 자연에서 저런 애들이 이제 사냥해서 먹으면서 종족을 보존했던 아이들인데 이거를 자꾸 인간이 먹이를 줘버리면 얘네들은 결국 사냥법을 잃고 이게 또 다른 멸종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또 반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 예, 맞는 얘기여서,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애들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이거 가지고 한참을 논쟁했는데, 그럼 결국 이거는 이제 어느 주제로 가냐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인간은 개입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요 문제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윤리적인 탐구의 문제로 가게 돼 있는데, 이 시간에 결국 결론을 못 냈어요. 아주 팽팽했어요. 반이 딱, 저희 반에 이런 거 하면 이상하게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예, 10명, 10명, 뭐, 아니면 뭐, 8명, 8명, 막 이런 식으로 딱 나눠가지고, 예, 계속 팽팽하게 맞서는 바람에 결국 일단 약간 예, 여기까지 하고 일단 접어뒀어요. 그리고 자, 그럼 우리 일단 이거 다음번에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일단은 접어두자라고 하고 이어서 다음번에 다음 시간에 원래 다음 시간이 다른 수업이었는데 애들이 이제 완전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다음 수업 하지 말고 이거 계속 이어서 해요. 그래가지고 예, 초등의 좋은 점이 또 그거잖아요. 저희가 원하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원래 다음 수학인데 우리 수학 내일 하고 예, 이거 다른 걸 당겨서 이거 해보자.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이어서 계속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거를 더 얘기하다가 결론이 계속 안 나서 이제 그럼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좀 더 질문해 보라고 했는데 좀 중요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호라는 아이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야생동물을 구해준다는 것이 과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얘가 봤을 때는 야생동 멸종위기 동물 몇 마리 구해주는 정도로서 과연 생태계가 파괴될까? 그걸 지키는 정도로 그뭐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어 그래서 구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했는데 먹이를 이제 주는 것은 이제 산악인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그래 인정한다. 그렇지만 어, 여기까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야생동물, 예를 들면 다쳤어요. 다쳐서 목숨이 위태로워. 그러면 얘네들을 구하는 거는 그런 쪽엔 전혀 영향이 없잖냐. 그러니까 얘네들 구해주는 정도까지도 그러면 인간의 개입이라고 해서 허용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여서 애들이 또 혼란에 빠졌어요. 그런가? 그 정도는 허용해도 되나?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다른 아이가 또 반론하는 것이, 그러면 동물들 중에는 똑똑한 애들이 많아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인간이 내가 위기에 처하면 구해준다는 것을 알고 인간을 이용하려 들고 자기의 본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물들 각자 나름대로 그 자연에서 적응하면서 얻게 됐던 치유법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느냐. 이런 또 반론들도 펼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야, 이러면은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가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 그러면 인공지능이 로봇의 행동을 우리가 규칙을 만든다고 했을 때, 앞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되는 것만 체크해보자라고 했을 때, 위험한 물건 제거, 야생동물이 로봇에게 위협 강하는 경우 피하는 거, 허가된 사람만 DMZ에 들어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보호종이나 그 아이는 새끼, 다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생물을 쓰레기로 인식하여 처리하지 않는 거까지는 아이들이 다 동의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의견이 갈려서 요거는 그러면은 빼고 나머지를 우리의 일단 규칙으로 정하자라고 해서 일단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시작은 인공지능에 필요한 행동 규칙이 뭐냐 비무장지대에서 여기서 시작은 했지만 결국에는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은 개입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의 어떤 철학적인 윤리적인 문제로 이제 흘러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이제 꽝 하고 망치를 얻어먹어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든 말을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도덕교과서 만들면서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단원들도 다 같이 검토를 해요. 모든 팀장들이 모여서.
그때 이 부분도 같이 사실 논의를 하면서 만들었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를 얘기하는 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애당초 로봇 투입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개입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인간이 만든 것이고 그것을 투입해서 인간이 의도하는 대로 뭔가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인간의 개입 아니냐고. 그 얘기를 듣는데, 아, 진짜 그럴 수도 있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DMZ가 생태 보존 구역이 되고 아무것도 훼손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짜로 인간의 개입 자체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자연 법칙대로 움직이면서 거기에 생태가 보존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를 또 생각해 보는 순간, 아, 이게 어쩌면 교과서가 처음부터 로봇을 투입하면서 인간의 개입을 하는 것을 옳음으로 전제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하는, 그래서 이제, 예, 이걸 만드는데 참여한 주필진으로서, 아, 되게 좀 반성해 보게 되는, 야, 애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네라는 예,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었고요. 그래서, 아, 이런, 애들하고 미리 좀 이런 걸 더 얘기를 해봤으면, 더 그걸 교과서에 투입을 해서 더 좋게 만들 수 있었을 때, 그랬을 텐데 좀 그러지 못한 게 좀 하여튼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반의 결론은 결국 예,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던 것은 보류하고 명확한 결론이 난 것만이라도 집어넣어서 행동을 하게 한다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일단 지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철학적 탐구 공동체 단원이에요. 그래서 4학년 4단원이고요. 제가 작년에 4학년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철탐공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단원은 이제 어제도 김혜숙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을 것 같은데 철탐공의 기본 절차인 교재 읽기, 질문 만들기, 그다음에 대화 토론, 표현하기 이게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한 차시 수업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단원 전체가 하나의 철학적 탐구 공동체의 흐름을 가지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그냥 하나의 철탐공이에요. 그래서 다 심의 받을 때도 심의하는 사람들이 다 이거를 차시로 끌어가지고 자꾸 막 해석을 하고 생각해서 되게 곤란했었는데 하나부터 그러니까 1차시부터 4차시까지 다 연결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되거든요. 4시간짜리 철탐공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어 이걸 가지고 제가 좀 수업을 하고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이랑 워크숍 하면서 같이 한번 비판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철탐공은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아이들의 관심사, 이 아이들의 고민 이런 것들 진정성 있는 질문을 가지고서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교과서에 있는 사례는 아이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전혀 와닿지 않는 사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지도서나 이런 데에 또 적어 놓기를 교과서의 사례를 쓰지 않으시고 그 학급의 문제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를 써놓긴 했어요. 근데 이제 지도서를 안 읽어보시는 분들은 그냥 대부분 교과서대로 수업하시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 나를 만나고 있는 지금 그 아이들의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의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1차적인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것은 여성 중심의 사례예요. 그래서 여자애들 간의 어떤 감정의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남학생들은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건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예시이고 우리 반은 남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 단원의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아마 박상욱 박사님이 이제 그 첫날 강의를 하셨을 텐데, 박상욱 박사하고도 같이 얘기하면서 나왔던 것인데, 이 단원의 전제는 정직과 배려의 갈등 문제를 성찰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1차시는 그를 위한 하위 질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갑자기 교과서를 넘겨서 수업을 할 때 과연 그 구조를 파악하고 그런 질문을 생성하는 것들을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충분히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라는 그런 어려움인데, 그게 지면의 한계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복잡하게 뭘 많이 넣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림도 들어가고, 막 이런 간결하게 표현해야 되고, 매수도 제한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 상세하게 그걸 다 넣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종의 정직과 이제 앞에 다음 세 개 단원이 뭐냐면 정직, 그 다음에 배려, 그리고 도덕적인 생활 요 세 개 단원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단원의 핵심은 정직과 배려 사이의 그 어떤 갈등, 이 속에서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요게 가장 이게 키워드고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양립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개인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정직과 사회적인 배려의 이제 충돌, 그 사이에서의 길을 찾는 거, 그런 철학적인 탐구를 하는 것이 이 단원의 가장 핵심인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상세하게 밟아 나갈 수 있는 연속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진 않고 지도서에 넣기는 했지만 이제 충분하게 지면상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설명도 충분하게 되어 있지는 못하고 해서 선생님들이 매우 어려워하실 것 같다는 어떤 이제 비판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을 이제 감안을 하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과서대로 하지 않고요. 공교롭게 이 수업을 해야 되는 날 저희 반 아이들이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 아까 처음에 만든 학급 규칙. 그래서 저희 반에 이제 시간을 늦게 오면은 이제 그것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거로 해서 규칙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에 만들어 놨는데 이제 어떤 아이가 늦게 온 아이를 이제 지적한 거예요. 너 늦었다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래서 근데 걔는 이제 나 뭐 늦은 거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왜 거짓말하고 우기는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직의 문제고, 이거 늦은 거 내가 시계 정확히 봤다.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정직과 관련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아이들은 걔가 거칠게 자신을 지적했다고 해서 상처받는 거죠. 그래서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배려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그래, 내 말대로 늦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기분이 뭐가 되냐고 해서 나에 대한 존중도 없고, 사실 저희가 정한 규칙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너무 기분 나빴다. 그래서 막 울고 막 싸웠어요. 그래서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래. 이거 딱 정직과 배려의 문제네.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로 수업을 하자 해서 이제 교과서의 사례를 접고 우리 반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얘들아 이거 그러니까 걔네들 혼내지 않았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자 일단 거의 이제 앉아보고 우리 이거 가지고 좀 얘기 좀 해보자고. 그래서 혼내지 않고요. 자 너희들 지금 이러이러한 우리 반의 상황이 이래. 이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쨌든 이 문제를 우리는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너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한번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 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든 질문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직만 생각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 이거 좋기만 한 걸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그걸 말하는데 그것도 배려 없는 지적인가? 뭐 이런 질문. 뭐 이런 질문들 해서 쭉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 배려하면서 그럼 어떻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해줄 수 있지? 이런 것까지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투표를 해본 결과 압도적으로 배려하면서 과연 잘못된 것을 어떻게 지적할 수 있는가가 이제 철학적 탐구의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얘기하면서 1차 시가 끝이 났고요. 다음 차 시에는 그러면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탐구해보자. 우리는 과연 배려하면서 잘못된 거 어떻게 지적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이게 이제 얘기한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브레인 라이팅 방법이 여기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되게 많은데 자격을 갖추고 지적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학급에서 그 자격이 있는 존재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얘기를 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뭐 뭔가를 말할 때 자기가 잘못하면서 지적을 하는 애들이 있고 모범적인 행동을 하지만 남을 짚어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한테 지적받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모범적인 친구,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런 잘못을 안 저지르는 친구가 저를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랑 똑같이 맨날 잘못하고 못하는 애가 저한테 지적하는 건 용납 못해요. 막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는 약간 그 F예요. 자꾸 지적을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을 아예 안 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아이들이. 아니, 그러면 다 봐주게 되잖아요. 그 정직하지 않은 건데 다 봐주고 다 넘어가게 되고, 우리가 함께 논의해서 만든 규칙이 깨지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제점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기분 나쁘지 않게 지적한다고 해도 상대는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게 아이들이 가장 고민이고 어려운 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게 지적한다고 했는데, 상대가 기분 나빠 버리네? 그럼 이제 배려하지 않은 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거를 이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면 선생님, 평상시에 지적도 거의 안 받고요. 생활도 되게 잘하고요. 말도 예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지적하는 거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지적을 하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예,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애가 근데 선생님 그러면 얘네들한테 일종의 권력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자격을 갖춘 애들이 이거 이용해서 힘을 휘두를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애가 야 그러면은 애당초 그러면 자격을 갖춘 친구라는 우리가 말을 했는데 이 친구는 자격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서 그러네. 예, 예. 그래서 그러면은 얘는 자격이 없는 친구니까 지적을 할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또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애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지적은 선생님만 한다라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한 애가 있었어요. 했더니 이건 어때? 그랬더니 그러면 선생님이 있을 때만 정직한 척해요, 애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것도 안 되겠어. 그리고 그다음에 지적을 할 때는 그 자격 잠깐 뭐 글씨 때문에 잠깐만요. 지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친구에게 부탁을 해요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랬더니 어, 부탁을 하면 왜곡된다는 거예요. 진심 전달을 잘못하거나, 그 다음에 혹은 친한 친구의 경우에는 정직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적을 해대면 제대로 안 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정도 차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 와, 애들 진짜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다가 두 번째 시간이 끝났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그럼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추가 질문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는 이제 연구의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호종 박사님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원래 이제 첫 항공을 만든 린맨이 얘기하는 정직에는 정직 안에 배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그것을 아마 아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한 원래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도 배려 없는 지적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래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질문으로 바꿔서 아이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수업에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정직하지 못함을 지적해 주는 거 이게 과연 그 친구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니? 너희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명확하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직하지 못한 행동임을 몰랐던 친구가 이를 알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를 통해 정직해질 수 있으므로 그 친구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거기에 동의해요. 몰랐던 것을 알려준다는 것은 그 친구에게 도움이 되니까 배려가 맞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보충 의견으로 스스로 정직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정직하지 못했으니까 그걸 지적해 주는 거는 그 친구를 위한 배려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친구의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적해 주는 것은 배려가 맞다라고 아이들도 인정을 했고요. 그러나 상처받지 않게 지적하자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그럼 우리 지난번에 얘기하다 명확하게 결론을 못 내렸는데 이번에 결론을 명확하게 내리자. 그래서 다시 더 해결 방법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이제 정리한 거 보여주면서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 이제 아이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애들은 자, 자격을 갖춘 친구가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다들 동의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선생님 불공평하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그럼 전혀 지적할 수가 없지 않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나머지 모든 친구들이 다 너도 나도 지적하면 이전과 똑같지 않냐. 그러면 선생님 그 지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친구 외에는 하루에 한 명 정도씩만 돌아가면서 활동해 보도록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이제 대안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한 상황을 근데 그 친구가 발견하면 그러니까 지적을 직접 하지 말고 아까 말한 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친구들이 가서 좋은 말로 부드럽게 그 친구의 정직을 지켜주게끔 얘기를 해주는 형태로 하자고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이제 여기에는 안 했지만 연극도 해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제 부여하고 연극해가지고 해봤더니 이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애들이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거 정직하지 못함을 지적을 하는데 이 지적하는 사람은 학급의 다른 규칙도 다 지켜가면서 해야 돼서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 이거 생각보다 얘가 막 이렇게 막무가내로 안 했다고 하고 막 발뺌하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말이 거칠게 나와서 쉽지 않더라. 보다 좋은 말투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직한지 못했는지를 이게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어렵더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직접 봤는지 확인해 봐든지 이런 것 좀 확인하고 지적해야지. 안 그러면 억울한 애들이 생기겠더라. 뭐 이런 얘기도 됐고요. 또 남녀 문제도 지적했어요. 남자애들은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은 여자애들이 지적해야 애들이 서로 편든다는 얘기 안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근데 그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애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나를 쳐요. 아니면 내 앞에서 지금 날 막 뭐라고 인신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는 아무것도 지적할 수 없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도 그럼 추가로 내가 지금 그걸 당하고 있는 경우라면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는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정도까지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학급 규칙입니다. 그거를 이제 개정하다가 하다가 이 토론이라고 해서 규칙 10번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여기다 놓고 이걸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형태로 했고요. 어, 그렇게 했더니 이제 아까 지적의 문제를 가지고 다퉜던 아이들의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좀 더 조심해서 말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적할 때 막 함부로 지적하는 경우 있으면, 너 그거는 저 친구가 대신하도록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친구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문제 없이 또 이게 잘 굴러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항공 사례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교과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 우리 반 아이들의,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의 진정성 있는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철학적 대화,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교실 속에서 이렇게 다 삶으로 이어지게, 생활과 연결되게. 그래서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만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깊게 대화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이런 게 저는, 어, 수기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해서 운영을 하지만 그냥 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운영하는 민주주의고 깊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다수결로만 뭐 해버리는 민주주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깊게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그런 민주주의를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교과서대로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 이런 식으로 설탐공을 운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덕적 수업을 해 보면은 일단 아이들이 깨우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선생님 저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예, 도덕에 뭔가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느낌이 예, 달라졌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삶이 생겨난 것 같아요. 막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초등에서는 저는 중등보다 초등이 절대적으로 첫 항공 실천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되는 이유들을 좀 고민해 봤어요. 일단은 담임과 하루 종일 만납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대화가 언제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등 선생님은 본인이 맡은 과목만 딱딱 그거 계속 하시느라 기초부터 빌드업을 하실 시간이 사실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이들 기초부터 다져나가는 걸 원래 하잖아요. 초등은. 그래서 담임이 대부분 수업을 하니까 철탐공의 기본 절차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대화하는 거, 토론하는 거, 그다음에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 글쓰기 이런 기초를 각 교과 시간에 나누어서 철학적 탐구를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상대적으로 평가에서 자유롭죠. 저희는 초등은 입시 이런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탐공을 훨씬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하다가 끊어졌는데 이거 논의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거 끌어와서 뭐 다른 교과와 연결해서 융합해서 얼마든지 바꿔서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담임이니까 저희에게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유로움, 그리고 수업에서도, 동아리에서도, 뭐 생활지도 할 때, 상담할 때 언제든지 철학적 대화들이 가능하니까 또 가능하고요. 그래서,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철탐구 실천이 굉장히 유리하고, 이런 것들, 담임과 모든 걸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수업을 개별 시간을 좀 넘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아까 그 철학적 탐구 단원 자체 네 차시 한 단원 전체를 하나의 철탐공으로 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을 개별 하나의 시간을 넘어서 좀 큰 규모에서 보시고 하나의 철탐공이 되게끔 여러 교과에 이것저것을 잘 끌어가지고 모아서 철탐공으로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사유 중심으로 재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리한 점이 초등에 있고 그것은 결국 선생님들께 그런 담임 선생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린이도 철학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제 멘트로 마무리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3월 4일부터 EBS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철학 프로그램이 방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계신 이제 김택진 선생님, 그다음에 저 어제 하셨던 김혜석 박사님, 뭐 하은주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연구하고 현장에서 촬영할 때 자문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제 아이들과 철탐공 사례를 보여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대본 없이 즉석에서 만난 아이들과 철학적 대화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철학적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길이는 뭐 한 10분 남짓일 텐데, 수요일 오전 8시 20분에 아침에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아이들 학교 가는 그 직전에 그 시간을 아마 노리고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업 자료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서, 뭐, 중요한 거는 어린이도 철학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오늘 이제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철학함을 실천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아까 제가 들을 때 놓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과 아까 수업 마지막 사례에서 배려와 정직으로 했잖아요. 네네, 그 정직이란 것이 네. 선생님의 그 반의 경험에서는 그 아이가 지각을 했는데 인정하지 않는 걸 정직으로 본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각을 했는데 나 그 안 아이가 했어. 막 지적한 아이 이렇게 기준에서 말하는 거. 봤을 때는 분명히 어겼는데 걔는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정직하지 못함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걸 정직하지 않음으로 이제 봤다는 거죠. 네네네. 알겠- 그것도 근데 정직의 한 그거를 측면일 이제 수 있죠. 정말 자기가 지각을 안 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사실은 시간을 어겼는데 그냥 우기는 그래서 그 해결책이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네, 보면은 맞아요. 그게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인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보완책을 아이들에게서 제시했던 거고요. 네, 저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애들 맞아요. 우기는 일. 뭐, 네. 다른, 자기가 뭐, 이렇게 쳤는데 뭐, 안 쳤다고 우기고 막 이런 음, 거. 그런 것이 정치의 문제라고 저는 별로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폭력의 네, 문제라고 생각을 네. 했지.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정직 전부를 다루는 건 아니지만 정직의 일부하고는 관련이 되겠죠. 네. 하은주 선생님, 정직 말고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잘 안 들렸어요. 이 약간 폭력적인 성향으로 생각했지, 그거를, 정직으로 제가 이렇게 연결 음, 짓는 거라는 생각 못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이들도 폭력? 인정하지 않는 거. 정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바른 마음이라는 그 조나선 하이트의 책을 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올바름을 그러니까 올바르고 싶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옳은 척 한다고. 그게 본능에 깔려 있다고. 그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존하기 위한 스킬처럼 진화하면서 가져온 마음속에 담겨 있는 어떤 그런 직관적인 어떤 그런 걸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변명하는 건 사실 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짚어주고 인정하는 것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을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거 그런 게 이제 우리 도덕 수업이 가치는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질문은 다 허용됩니다. 아, 저는 질문은 아니고, 네, 사실 오늘 조금 고민을 했는데, 3일 차고 저도 연수 마지막 네, 날이어서 네, 학교에서 연수. 근데, 임보쌤이 하신다고 해서 들어봤거든요. 근데, 네, 앞부분 들으면서도 계속 뭘 느꼈냐면, 아, 지금 아이들이, 저희가 중학교 1학년 올라온 애들은 저런 수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고요. 왜냐면 중학교 와서 도덕 가르치면 또 초등학교 반복이긴 한데 네, 초등학교 도덕을 자기 배운 적이 없다라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아쉽고 근데 그래도 이제 인보 선생님처럼 가르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저런 깊이 있는 도덕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난다면 진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인보쌤에게 수업 들은 친구들을 중학교 와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 정도였고, 무엇보다도 제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다 그거였거든요. 중학교 오면 정말로 아이들도 이제 이 변화의 시기를 겪지만, 담임이라는 사람이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5분, 5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교과목이 또 저 같은 경우는 소수교 과목이니까. 근데 이제 초등에서의 그런 장점도 얘기를 해주셔서 여기 이제 초등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다면 임보쌤은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 저러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저 수준까지 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와 같은 중등 선생님이 계시다면 음, 초등에서 저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중등에 와서도 초등 선생님이 하시는 그 도입 부분만 하고 저는 늘 끝마치는 그런 마음이긴 하지만 제가 했던 그 도입이 고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또 자라나면서도 더 큰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임보쌤 강의를 듣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진짜 평소에도 존경하지만 정말 존경의 마음이 막 쏟아지는 별가처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네, 네, 네. 편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선생님이 이렇게 꼼꼼하게 애들하고 나눈 대화의 그 사고 과정을 기록하신 이게 너무 놀랐거든요. 아, 실은 네, 굉장히 감동하고 애들의 새로운 생각이 발견되는 수업을 했어도 그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복기를 할 때, 복기도 실은 잘 안 하지만 복기를 할 때 잘 이렇게 꼼꼼하게까지는 안 돼서 저는 이게 이제 애들하고 나누는 질문과 대화 이런 말하기 수업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선생님이 꼼꼼하게 그 판서를 하고 그 긴 호흡을 아이들이 따라오면서 한 수업인지, 보통은 이제 그 질문지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지 같은 걸 만들어서 짧게 짧게 아이들이 생각을 쓰는 시간, 말하는 시간, 이렇게 그걸 공유하는 시간, 이렇게 수업을 구조화해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해서 애들이 쓴 활동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그 수업의 흐름을 이렇게 다시 재정리하신 건지 이런 게 궁금해요. 전자입니다, 전자. 후자 아, 아니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은 생각을 하다가 잘 놓치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저도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발언을 요약 정리해서 계속 칠판이나 뭐 PC든 어디든 계속 기록을 하면서 철학적 대화를 이어나가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럼 그 기록된 거 보고, 아, 우리가의 생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다음 생각을 또 내어놓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기록을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생각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아이들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해 나가고 사진이나 이런 거는 그 수업이 끝난 후에 맨 마지막에 한 컷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보다 보면 거꾸로 우리가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생각들이 오갔는지가 거꾸로 복기가 되는 거죠. 그게 논리적인 질문에 연속된 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해주시면은 기억도 더 잘하실 수 있고, 예, 더 남기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아이들의 말을 그대로 이렇게 쓰시는 편인지 선생님이 해석해서 뭔가 더 짧게 뭐 이렇게 어떻게 적혀. 그대로도 적는데, 이제 아이들의 말이, 아, 이게 이런 의미야? 라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아이들이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적기도 하고,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말한 거 그 뜻 아니었어요. 라고 하면 고치고 다시 적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네. 오늘 수업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새 학기 시작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과 뭐 철탕공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뭐 질문부터라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아이들하고 철학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